네, 안녕하세요. 다시 금속나바시로 인사드립니다. 금속노련 노사대책본부장 전종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를 구독하는 조합원 중에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나는 지금 현재 불법 파견 소송, 즉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최근에 노조법 2조 사용자 범위 확대가 된 이 부분이 어떤 의미적 차이가 있는지 이걸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금속 나바시를 촬영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불파소송,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의미는 진짜 사장을 찾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번에 노조법 2조가 바뀌면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는데 요 의미는 숨은 사장을 찾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파견이라는 것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파견 업체가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 관계를 갖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고용관계를 맺었으니까 파견업체는 파견 노동자에게 뭘 줘야 돼? 임금을 지급해야죠. 그럼 어떤 임금으로? 그래서 파견업체는 사용업체와 파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그 사용업체에 파견 보내고 그 파견 보낸 그 반대급부로 파견 보냈으니까 파견료를 받겠죠. 그렇게 파견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파견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는 거죠. 그러면 파견 노동자는 어디 가서 우리 근로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파견 계약을 맺은 사용업체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지위, 명령을 받으면서 무엇을?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 파견 노동자의 입장에서 고용관계를 체결한 파견업체가 있고 실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실제 가서 일을 하는 사용업체, 즉 고용과 사용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바로 파견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 제조업의 경우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파견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직원이 출산 혹은 질병, 부상 등으로 결혼이 생겼거나 혹은 아주 짧게 일시적 오늘 가끔 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할 경우 이런 경우만 예외로 하고 원칙적으로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파견이 불가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뭐라고? 전문 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해서 이 부분만 파견이 가능해요 라고 되어 있고 그 부분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딱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을 보시면 이런 사업은 파견이 가능해요 라고 써 있다고요. 우리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파견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근로자 파견이라고 하는 파견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파견업체가 있고 사용업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급계약, 용역계약의 경우는 어떻냐? 내가 근로계약을 맺은 고용계약을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와
내 업무에 지휘 명령하는 업체가 모두 동일해야죠. 도급 계약이라고 한와 파견은 차이는, 파견은 고용계약과 사용관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급계약, 용역계약은 고용계약도 지휘 명령, 사용관계도 한 업체여야 하는데, 우리 제조업의 협력업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실제로 원청이 노동력도 직접 제공받고 업무도 지휘 명령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 근로자 지휘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내가 근로계약을 맺은 업체가 내 사용자가 아니라 어디가? 원청이 내 사용자다라고 해서 근로계약을 맺은 하청과는 단절하고 새롭게 원청이 누구를? 나를 새롭게 채용해라. 이 소송이 근로자 지휘 확인 소송, 다른 말씀드리면 근로자 파견 소송인 거죠. 그래서 나와 근로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와는 근로계약이 단절되고 어디? 원청이 내 진짜 사용자니 원청이 나를 직접 채용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 지휘 확인 소송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실제 원청이 나를 채용했다면 지급했어야 될 임금과 내가 하청업체로부터 협력업체로 받은 이 임금 차액을,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도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 지휘 확인 소송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지휘 확인 소송의 실질적 의미는 뭐다? 진짜 사용자가 원청이다. 즉 진짜 사장을 찾는 일, 그것이 바로 근로자 지휘 확인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조법 2조가 개정되면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가 되었어요. 내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고, 즉 사용자가 더 추가됐다, 이렇게 더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노조법 2, 3조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내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또 누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자도 사용자. 그래서 사용자가 어떻게 된다? 더 늘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면서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져야 될 의무는 피해가고 이익은 다 챙겨가고, 이런 것들은 없애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사용자 범위 확대의 기본적 의미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숨어있는 사용자 찾기, 이게 바로 이번에 노조법 2조가 개정되면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됐다. 그래서 저는 근로자 지휘 확인 소송은 진짜 사장 찾기, 이번에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 것은 숨은 사장 찾기,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노조법 개정과 관련돼서 궁금했던 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고 그러한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얼만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배 결정력이 30% 있으면 사용자가 아니고 70%가 있으면 사용자. 도대체 이렇게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근로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 각종 복지, 성과급 등등등이 있어요. 즉, 이 근로조건들을 세부화시키고 이 세부적으로 임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구체적 지배 결정할 수 없지만 성과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체적 지배 결정할 수 있다면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런 근로조건을 세부화시켜서 사용자인지 아닌지, 사용자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즉 숨어있는 사장인지 아닌지를 찾아보자, 이렇게 바라보면 이번 노조법 2조 사용자 범위학대가 보이더라고요. 7월 29일 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8, 7, 6, 5. 7월 25일 4일 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 2개를 냈습니다. H사 사건, B사 사건. A사 사건은 뭐냐?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에 뭐 하려고 했냐? 야,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직접고용 원칙 및 불법 파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요 4가지 의제를 가지고 원청에 교섭 요구를 했어요. 원청은 나는 당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니 나는 당신들과 교섭할 책임이 없어. 그래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도 하지 않았고 교섭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무엇?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 단체의 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야! 라고 해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지방노동위원회는 뭐라고? 원청이 직접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니야. 그래서 노동자들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중노위는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이 4가지 의제 중에서 원청은 산업안전보건은 사용자야! 라고 판단을 했어요. 4가지 의제 중에서 산업안전보건은 원청이 사용자이므로 교섭해야 돼. 그런데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야!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4일 2025년 7월 25일 행정법원도 중노위 재심 판정을 유지했어요. B사 사건도 유사합니다. B사라는 원청을 상대로 비정규 노동자들이, 하청 노동자들이 성과급, 학자금, 노조활동 보장, 노동안전, 취업방해 금지 이 5가지 의제를 가지고 교섭 요구를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했어요. 역시 원청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 요구 사실도 공고하지 않았고 단체 교섭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 단체 교섭을 거부한 행위, 이 2가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역시나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 판정을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부당노동 기각한 반면에 단체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이에 불복해서 사측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성과급, 학자금, 노조활동보장, 노동안전, 취업방해 금지 이 5가지 중에서 성과금, 학자금, 노동안전 부분은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교섭 요구 사실도 공고하지 않았네. 부당노동행위. 단체 교섭도 거부했네. 학자금, 성과금, 노동안전 부분에 대해서 단체 교섭도 거부했네.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이 3가지 의제에 대해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 부당노동행위,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를 판단을 했어요. 즉, 이 2가지 사례에서 보듯 이번 노조법 개정과 관련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은 새롭게 사용자 모든 노동조건, 모든 근로조건에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사용자, 숨어있는 사용자를 찾았다가 아니라 이 노동조건들 중에서 지배력, 결정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안을 이해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단체 교섭을 요구했을 때 원청이 무조건 교섭,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을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가짜 사장, 현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장은 가짜고 진짜 사장을 찾는 것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라면 이번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된 새로운 사용자, 즉 숨은 사장 찾기가 바로 이번 사용자 범위 확대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렇게 원청업체가 사용자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럼으로써 뭐 재정적 굉장히 부담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개구라입니다. 개구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 고 한 것은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게,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2010년 3월 25일 날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뭐라고요?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 등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라고 이미 판결했어요. 이미 판결한 그 문헌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새롭게 없는 것을 만들고 신설한 게 아니라 대법원이 이미 판결한 그 문헌 그대로 노조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새롭게 없던 것이 만들어진 건 마냥 호들갑을 떤, 생각해 봅시다. 노동자들이 소송을 해요. 그러면 사용자들은 맞대응을 합니다. 언제까지? 상호간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은 없애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노조법 2조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서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사용자들에게도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한 효과가 있다. 사용자 범위 확대는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런데 무슨 노조법 개정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업체가 떠난다? 이런 개구라는 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